이게 터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깨져요. 이게 터지는 게 이렇게 돼요. 여기가 깨져요. 근데 이제 폼을 쏘면 이게 안 지거든요. 아예 보고 안심하시라고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풀려도 이게 안 지게.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보시면 더 믿었어요. 저는 감히 우리나라의 세라믹 사이딩 1세대라고 자부합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가림막을 쳐놓고 시공 노하우를 숨기면서 공사를 하던 시절에 도레이 대리점으로부터 일본 시공 사진을 받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세라믹 시공을 시작했으니까요. 외장지로서 노출 콘크리트에 미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많은 주택을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장 마감을 해왔네요. 제가 정말 세라믹 사이딩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걸까요? 10년, 20년 관리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세라믹이다.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어쨌든 목조주택 중심의 세라믹 사이딩 부착 매뉴얼을 철콘조 주택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진화시켜 왔습니다. EPS 판넬을 하지 철물로 사용을 합니다. 외단열과 세라믹의 하지 작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 고육지책이 판넬 하지였는데 철콘조 골조를 만들어 놓고 세라믹 사이딩을 부착하기 위해서 경량철 골조에 판넬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 터지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 작업을 먼저 하고 외단열재를 붙이던 외단열재를 붙이고 하지 작업을 하던 앙카 정착과 각 파이프 용접으로 하지 작업을 하는 이상 뜯어보면 외단열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판넬을 사용하면 외단열과 하지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다만 클립이 피스만으로 지진 같은 지속적인 흔들림에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외장재 외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면 외장재와 하지 사이에 열이 축적이 되면서 하지로 쓰이는 철제의 온도는 외장재 표면 온도의 1.5배 이상 고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철제의 약점인 수축과 팽창이 반복이 되면서 피스로 고정된 클립이 헐거워질 수 있죠. 또한 일출 후, 일몰 후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결로가 당연히 생깁니다. 철 성분이 들어간 각 파이프든 칼라강판이든 심지어 피스까지 녹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것처럼 투습 방수지도 사용을 해봤지만은 철제 표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열반사 단열재와 우레탄 폼이었습니다. 열반사 단열재를 부착하면 철판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완화할 수 있고 우레탄 폼을 사용하면 클립의 지속적인 흔들림에 의한 헐거워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 풀려도 이게 안 지게.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세라믹 사이딩 코너석 꼭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청도 전원주택은 코너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파벽돌 톤에서 줄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코너를 졸리컷 처리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홈통을 코너 몰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코너석을 사용하면 면적 대비 엄청 고가지만은 일은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코너 부분에 두 줄의 세로 매지가 생기죠. 파벽돌 무늬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지요. 코너 엣지 부분을 대형 타일에서 쓰는 졸리컷을 한다는 것은 세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각 장마다 45도로 모서리 부분을 면치기 해서 연기 맞춤을 하고 다시 한번 그라인더로 칼집을 넣어서 세밀하게 맞추고 실리콘으로 접착을 합니다. 번거롭지요. 먼지도 많이 나고 삐끗하는 순간에 세라믹 부분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신경 쓰는 만큼 성취감이 있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 그에 비해 선홈통 코너 마감은 어차피 써야 할 선홈통을 코너석 대용 몰딩으로 사용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면적 대비 너무 고가인 코너석의 자재비용 그리고 부착 인건비까지 어차피 해야 하는 선홈통 공사 비용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완전 짱이지요. 클립 시공만으로는 불안하지 않나요? 얇은 칼라강판에 피스로 직결을 한다. 불안하겠죠? 저도 불안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안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보안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당 6, 7개의 클립
그리고 클립당 3개의 피스. 그런데 3개 중 피스 1개는 판넬의 뒤편 칼라강판을 관통을 해서 콘크리트 옹벽에 5mm 내외 박히게 고정을 했습니다. 직결 피스, 당연히 콘크리트를 뚫지 못한다 알고 있지만은 5mm 정도 내외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해도 지진 같은 지속적인 수평력에 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세라믹 판재 자체를 판넬에 폼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야말로 판넬과 세라믹 사이딩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이걸 다 풀려도 이게 안 움직여. 판넬 베이스로 왜 벽돌을 쌓았을까요? 우선 판넬의 하중을 받기 위해서 벽돌이나 블록을 판넬의 베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벽돌이나 블록을 베이스로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G 때문이었습니다. 외단열재 하부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그 외단열재 하부로 G가 외단열재를 갉아먹으면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단열재 주택들 G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례들은 엄청 많이 생길 거로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양날, 외날 조이너 꼭 써야 할까요? 파벽돌 톤이라는 디자인적 특성상 매질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도 전원주택의 사이딩 사이의 매질은 4.5mm 내외를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양날 조이너를 쓸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사이딩끼리의 부딪힘에 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양날 조이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이딩과 사이딩 사이 실리콘의 백업재입니다. 스펀지형 원형 백업재를 사용한 실리콘 처리도 해봤지만은 지금은 양날 조이너보다는 우레탄 폼으로 백업재를 대신합니다. 클립 부착은 건식이기 때문에 지진 같은 지속적인 흔들림에 사이딩과 클립 그리고 하지까지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나 우레탄 폼을 사용하면은 그 따로따로 노는 흔들림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풀려도 이게 안 움직여. 초창기에는 실리콘을 주로 사용했지만은 우레탄 폼이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접착용 난연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용 실리콘을 꼭 사용을 해야 하느냐,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실리콘은 경화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는 황산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경화되는 동안에 먼지가 앉으면 아무리 좋은 전용 실리콘이라도 정말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먼지가 많은 현장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경화 속도가 짧은 국산 외부용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어찌 보면은 경량목 구조가 발달한 일본에서 목조주택에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외장재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인스크린이나 투습 방습지까지 제습과 관련된 시공 매뉴얼의 대부분은 목구조재 변형을 억제하기 위한 매뉴얼들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습기로 인한 변형이 적은 구조재로 된 경량철골조나 철콘조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시공 매뉴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곽 소장의 소신입니다. 곽 소장의 세라믹 시공 매뉴얼은 목조주택이 아닌 경량철골조나 철콘주택에서 판넬을 외단열재와 하지철물로 사용을 하면서 곽 소장의 입장에서 개량되어진 방법입니다. 맞다, 틀렸다라는 편견이 아닌 다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